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핫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되는 날이 오나, 그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추를 2개 풀으셨어요. 아니요. 스튜디오가 하나요? 굉장히 기네. 상당히 파였어요. 그런 셔츠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색, 약간 그 진핑크와 회색과 막 여러 가지 그 사각형 무늬와 동그라미, 이거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저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애청자분들께 제가 늘 이렇게 패션 감각을 김종철 부장님과 김지혜 기자의 패션을 늘 설명을 드리는데 김 부장님은 말이 없어요. 네. 반응도 안 해. 아, 힘들다. 김지혜 기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럴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차분한 그 검정색 원피스를 입으셨어요. 네, 상가집에 가야 돼서요. 오늘 상가집 취재 있어요? 네. 이맹희 회장? 네. 김지혜 기자는 그 지인이 아닌데 있잖아요. 지인이에요? 이맹희 회장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면 부의금도 냅니까? 이맹희 회장한테? 취재만 합니까? 제가 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너 누구니? 마음만. 네. 그래요. 예. 상가 취재 가시느라고 기자들은 이런 그 의복도 갖춰서 입고 취재를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지혜 기자 메일 나와주세요. 엄마가 올렸나? 엄마인가? 엄마한테 부탁했지? 엄마야? 이 기회를 빌어서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고마워. 김지혜 기자가 방송이 확 늘었어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저만 떠 있고 두 분은 지금 차분해. 너무 어려워. 땀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네, 팟짱을 하면 이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네, 하루도 되게 빨리 가요. 주말부터 긴장 모드로 가요. 주말부터. 화요일인데 뭐 월요일부터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주말부터. 그래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노력 덕분에 우리 팟짱의 애청자들께서 중요하고 세심한 경제 정보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롯데그룹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유일한 리더로 승인하면서 임시주주총회가 15분 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어 폐쇄적 경영을 막기 위해 사회이사 도입에 찬성하고 일본 참의원 출신인 사사키 토모코를 선임했습니다. 당초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국민, 롯데그룹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경영과 가족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사의 경영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어렵게 경영권을 거머쥐었지만 앞으로 행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볼성사나운 형제 간 싸움에 일본 기업 논란까지 휘말려 롯데그룹의 이미지 쇄신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데호텔 상장 등 지배구조 개혁뿐 아니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사진 해임 지시서까지 공개한 만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장악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끝나는 건가요? 이제 이 싸움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제2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나 재계 쪽 평가는 거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롯데홀딩스 주총이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이번 그 경영권 분쟁에서도 롯데홀딩스가 뭐 그동안 저희가 몇 번 팟짱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국, 일본 롯데그룹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정점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동빈 회장이 이제 사실상 이번에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한국과 일본 롯데는 신동빈 체제로 간다. 결국 신격호 중심의 롯데, 신격호 회장이 67년 체제라고 하는데요. 67년 체제. 사실상 이걸로 67년 신격호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많고요. 그렇군요. 이따가 그 김종철 부장의 바디 토크 때 롯데그룹 형제의 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사사키 토모코라는 검사 출신의 일본 여성을 첫 번째 사회이사로 기용을 했어요. 그 지한파라면서요. 지한파예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자유권 법안에 반발했다고 다 지한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베에 반대한다고 지한파는 아닌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한국 언론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또 참의원이고 또 그 법조계 인사고, 또 정치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인사를 한 것 같긴 합니다. 보죠. 뭐 이분이 얼마나 잘할지.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그 김종철 부장의 바디 토크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상반기 보수가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중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몽구 회장의 등기 임원 보수는 현대차 24억 원, 현대모비스 18억 원 등 총 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7억 4천만 원 적은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등기 임원에서 사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의 수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로부터 올해 상반기 38억 8,84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구본무 LG 회장은 상반기 34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고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29억 5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상반기. 제가 그런 이 상반기. 이건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아니구나.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연봉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상반기. 갑자기 말을 잃었어. 상반기에. 야, 대단하다. 상반기에만.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얼마나 내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세금 똑바로 내고 있나? 많이 내죠. 많이 내죠. 근로소득이고 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 34억 3천만 원, 42억, 38억 8,846만 원. 아, 참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반봉입니까? 반봉? 이게 지금 예?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특히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네. 약 30억 정도 받았잖아요. 네네. 보수로.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작년에는 한 60억 받았어요. 상반기에? 상반기에만. 아, 상반기. 연봉이 한 120억 돼요. 120억. 근데 올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실제 여기는 이 보수에는 급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상여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런 그렇죠. 거요? 예. 인센티브가 되게 많은데 네네.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인센티브가 네.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깎인 금액이 30억. 네. 그렇군요. 윤선 선배 초점을 잃으셨어요. 이 소식에. 아니 그 제가 이 기사를 올라간 다음에 네. 그 이제 포털 같은 데 댓글 좀 쭉 봤어요. 네네. 우리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걸 보시나. 네. 대체로 뭐 저희랑 비슷한 반응인데 네. 좀 눈에 띄는 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한 그 연봉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비판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도 살짝 좀 놓쳤던.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고 네. 지금 부채 비율이 한 800% 이상 굉장히 이 지금 나머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인데 네. 오너일과 지금 이 연봉이 정말 적정한가라는 네. 좀 의문이 좀 들고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이 적었더라고요. 현대차하고 대한항공하고 그룹 매출 비교해봐라. 왜 비슷한 연봉을 준다. 조양호 회장이 뭐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단순히 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연봉이라는 게 뭐 굳이 뭐 많이 받을 수 있죠. CEO로서 역할로서 뭐 잘하시고 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익도 나고 그러면 뭐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나고 엄청난 부채 비율 속에서 그러니까요. 회사가 좀 이렇게 힘든데 네. 그 오너 또 CEO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제가 사실은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너무 그 궁핍해 보인다. 그런 모니터를 듣고 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 이게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그 회사의 기업의 부채 비율이 800%나 되는데 이 기업에서 상반기에만 38억, 근 40억 돈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다른 기업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다른 기업의 직원들도 이 연봉에 정말 당연하다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좀 제대로 살려놓고 정말 막 그 너무 잘 돌아가서 우리 CEO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일종의 부당이득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오마이뉴스 CEO가 이렇게 받는데 김지 기자의 연봉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인 시위할 겁니다. 참을 수 없다면. 예, 1인 시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참 이렇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양극화가. 그죠? 네. 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뭐 임금 하지 말고 일자리 해라라고 친박계 무슨 의원들 모임에서 쓴소리를 했다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금 아닐까요? 임금 구조가 임금도 개편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임금 중요합니다. 네. 정말 통상임금부터 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부터 해서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에 가장 앞서 있다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기업과 원래 이런 연봉 CEO 연봉 같은 경우에는 네. CEO 연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CEO와 그다음에 해당 직원 사원들과의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격차가 크죠. 그리고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네. 이런 CEO와 일반 사원들 직원들 간의 연봉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 기업 민주화 핵심은 네. 그런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네. 그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맞는 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 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지만 정말 그 소수 오너 기업 일가의 마음대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왕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멋대로 다 가져가고 돈도 뭐 이런 건데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정말 눈꼬리 많고 500원 그럼요. 진짜 어떤 해는 100원, 20원 올린 해도 있었잖아. 아 그렇죠. 정말 진짜 그런 거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뭘로 하는 건가 이런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열받았어.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 아이돌 캐릭터 상품을 너무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연예 기획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보면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부터 모자, 가방, 젤리까지 다양합니다. 주된 소비층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비싼 가격인데요. 명품 브랜드와 합작해 만든 엑소를 닮은 토끼 인형은 56만 원. YG 엔터테인먼트가 판매하는 빅뱅의 야구 점퍼는 17만 5천 원입니다. 인기 그룹 엑소가 무대에서 착용한 이어폰은 123만 원인데요. 이 이어폰의 경우 원가 같은 가격으로 판매는 하지만 지나치게 고가인 제품을 학생들에게 팬심을 이용해 사도록 부추기는 셈입니다. 특히 엑소 관련 상품을 고가 순으로 15개 구매할 경우 총 384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정위가 관련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기획사인 SM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삼성동 코엑스에, YG는 온라인몰 YG e샵을 운영 중입니다. 충성스러운 어린 팬심을 이용한 대형 기획사의 상술이라는 우려 속에 공정위의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공정위가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 어떤 인형이에요? 56만 원짜리 인형이라는 게. 인형이 56만 원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우선 엑소 아시나요? 저는 누구야? 그 SM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뱅은 알아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요새는 너무 여러 명이 때로 나와가지고 얼굴도 다 비슷해가지고 누구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인형이 56만 원이면 네. 엑소를 얼마나 닮은 토끼일까요? 뭐 점퍼의 경우에는 그게 질이 좋다면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옷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어폰 123만 원, 애들이 그러니까 56만 원짜리 인형 들고 이어폰 120만 원짜리 하고 17만 5천 원짜리 야구 잠바 안 입으면 얘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또래에서. 그럼 문제죠. 이걸 사는 애들과 사지 못하는 애들 간에 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는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가격도 이 123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샵에서 파는 건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이거를 갖지 못하면 약간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 우르르 사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엑소를 좋아해. 근데 어떤 친구들은 56만 원짜리 인형도 사고 잠바도 입고 이어폰도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그러면 내 부모는 그걸 못 해준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런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사장 누구죠?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수만. 또 양현석 사장. 양현석?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욕먹을 각오로 말할 거야. 정말 이런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 어떤 그 기획사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뭐 유명 무슨 그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기획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슨 행사나 가더라도 근데 그 기획 상품 보더라도 해외 나가도 이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우려되는 게 혹시 저희 팟짱을 청소년들이 들어요. 청소년들도 들어요. 엄마랑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좀 우려되는데요. 이모가 악플로. 야단친다. 저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56만 원짜리 인형 없다고 쫄지 말자. 그렇죠. 상술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런 네. 상술에 넘어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바보야. 저는 진짜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부모들은 돈벌이에 활용한다? 맞아요. 이런 파렴치한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도 옆에 와가지고 부모님으로서 한마디 하세요. 김종철 부장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나만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저는 그래도 이런 걸 아직 사달라고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딴 나라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가가지고 친구들이 모였는데 못 사왔어. 네. 자기는 사고 싶은데.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거 가격 때문에 못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상술에서. 네. 아니 그러면 엄마들이 딴 애들은 다 있어. 옆집 영희 순이는 다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이 그렇지. 인형 무이자 할부 12개월 해주나? 안 해줄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업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맞아요. 상업주의에 맞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상업주의에 애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두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언론도 나서고 국가도 나서서 이런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는 막아야 웬만한 돼요. 진짜 아이돌 그룹들은 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수십만 명에다가 막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사더라도 그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정말 제 친구 중요해요, 정말. 딸이 중학생인데 얘도 엑소 팬이에요. 그래서 무슨 잠실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무슨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사가라 안 된다는 거야. 엑소가 파는 야광봉이 진품이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엑소가 파는 야광봉을 사야 되고 무슨 장갑 있대요. 그것도 엑소가 파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딱 메이킹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정말 공연 티켓보다 공연장에서 판매하는 거 사느라고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용인하는 정부는 뭔가 좀 답답함이 듭니다. 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그렇지 않아요? 공정위가 정말로 이번에 그 조사를 실태 조사 착수한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혐의나 내지는 뭐 과태료 뭐 이렇게까지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명확하게 이걸 해가지고 네. 근데 공정위 항상 보면 이게 뭐 검찰 고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이걸 환기를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과태료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실태와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이걸 좀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재희 작가가 얘기하는데요. 56만 원짜리 인형은 주로 직장인들이 산대요. 그게 제 주위에도 엑소 팬들이 좀 있어요. 아우 깜짝이야.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엑소 오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그렇게 어머 신기한 거예요. 그러게요. 정말 충성스러운 팬들이 있군요. 네. 정말 새로운 세계로 흠뻑 빠져든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돌의 세계로 잠시 여행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직장인들도 56만 원짜리 인형은 좀 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남자친구 차라리 사귀는 거 옷을 어떨까요? 사 입어. 그래.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그래요. 입고. 맛있는 거 사. 여행 가도 그렇지. 일본 패키지 여행 값은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50만 원 주고 그런 인형을 안 사겠다. 그죠? 그럼요. 내가 좀 너무 고루해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늙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떤 그 뭐 마니아층들, 어떤 자기만의 오타쿠. 그 맞죠. 오타쿠 예. 그런 사람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조립 뭐 물건을 그래요, 산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무슨 프라모델 프라모델이거나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씩 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얘기한 어떤 그냥 어떤 단순 어떤 뭐 그 아이돌 그룹의 뭐 그냥 인형 이것이 어떤 그 소장 가치 글쎄요. 저희는 뭐 또 그쪽 팬분들이야 뭐 그게 소장 가치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 잘 그러니까 저도 엑소 팬이라면 아니 그 회사도 그 좀 박리담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누릴 수 있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막 너무 고가로 해놓으면 소수자들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대중문화를 대중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죠.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이 14일인가요? 베이징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 사실 조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9시 이제 시작됐겠네요. 지금 10시 정도 됐으니까요. 네. 이미 이제 일반인 상대로 오늘부터 조문을 받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김포공항 통해 가지고 그 시신이 운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삼성가 쪽 사람들은 조문을 거의 마쳤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조문. 아마 이제 정재계 다른 분들 뭐 일반 분들이 아마 오늘 본격적으로 조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니까 그 홍라희 그렇죠. 씨를 비롯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네. 뭐 등등 정용진 네. 부회장이죠. 맞습니다. 네, 등등이 온 것 같더라고요. 주로 한꺼번에 다 온 건가요? 아니면 순차를 두고 따로따로 왔나요? 보통 이제 이분들도 다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보통 오고요. 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어제 저녁에 이제 7시 45분 정도에 지금 그 CJ 쪽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7시 45분 정도에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이제 물론 국내로 들어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삼성과 자기 쪽 그 다른 유가족들 이제 조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8시 전으로 시작이 됐답니다. 저녁에. 네. 그래서 홍라희 씨하고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 딸이죠. 네. 그 또 한 명 이서현 사장이 있는데 이서현 사장은 못 왔대요. 네, 이서현 사장만 좀 빠졌고 홍라희 씨하고 이부진 사장이 먼저 8시 좀 넘어서 조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8시 한 15분 전후로 해서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유가족하고 유족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기자들한테도 뭐 별다른 얘기 없이 이야기만 하고 곧바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런 삼성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그룹, 그다음에 한솔 여러 가지 이제 삼성가 범삼성가죠. 네. 그쪽 분들이 와서 조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따로 온 것 같고 네, 이부진 네. 사장하고 홍라희 씨는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왔습니다. 네, 네. 엄마랑 딸이 같이 온 사진이 같이 잡힌 것 같고 하던데 여하튼 그 삼성그룹 전체를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재벌가죠. 그렇죠. 이맹희 전 회장 뭐 시대의 풍나 뭐 또 삼성가의 황태자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엔 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불운한 사람으로 그렇죠. 예.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말년에 좀 말년에 좀 그렇게 그래도 네. 저희가 지금 이 CJ그룹에 지금 이맹희 전 회장 이렇게 어제 최근에 언론들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네. CJ그룹 명예회장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이제 CJ그룹에서 명예회장이란 공식 직함을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CJ그룹에서 엊그제 네. 언론사에 전화를 쭉 내지는 메일을 돌려가지고 네. 그동안에 제1비료 회장 으로 불렸죠. 했는데
그걸 좀 바꿔달라.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뭐 기존에 나갔던 것 기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CJ 이제 이명희 전 CJ 그룹 명예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부고 기사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고가. 네, 맞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사실상 CJ의 그 뭐라고 모태가 됐던 네. 그 제일제당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현 회장이 이제 그 회장으로 돼 있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명예회장 충분히 자리를 드릴 법도 한데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좀 이제 고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CJ그룹에서 이제 명예회장 이런 직함을 드렸는데 네. 이것도 참 이분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명희 회장은 그 이건희 회장하고 그 상속 분쟁으로 몇 년 전에 더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삼성과의 이런 또 최근에 롯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삼성과의 경영권 분쟁도 약간 이렇게 포함될 수 있지만 네네. 상속 이 분쟁이 되게 엄청난 큰 뉴스를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진짜 1960년대 이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다른 언론들도 그때 나왔지만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제일제당, 뭐 웬만한 주력 계열사 사장, 부사장 뭐 전무 다 했고요.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사카린 밀수 사건. 그래요, 맞아요. 네. 60년대. 맞습니다. 60년 사카린 밀수 사건은 웬만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젊은 분들은 아마 살짝 들었을 텐데. 사카린이 뭐야 이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사카린이 뭐야. 그 당시 한국비료라고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라는 이 회사가 네. 66년에 울산에 공장을 짓고 있다가 이제 사카린을 들여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건설 자재로 속여가지고 이걸 들여와서 팔다가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밀수한 거죠.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카린을 밀수해가지고 그래서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희 회장의 동생인 그 이명희 회장 동생이 구속이 됩니다. 그 이창희 씨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 당시에 이제 거액이라고 하는데 1966년에 2,400만 원 벌금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엄벌을 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네. 좀 그래서 드네요. 이병철 회장이 재계 은퇴 선언을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명희 회장이 사실상 삼성그룹을 네. 경영을 하게 됐고 그때 삼성은 그 자기 둘째 아들 구속되고 엄청난 벌금 내고 네. 또 한국비료 지분 51%도 국가에 헌납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회사를 국가에 그냥 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납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은 피존의 경우에는 맞아요. 피존. 돌려달라고 세상에 그런 오히려, 소송을 하고 적반하지 않게 정말. 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 참 후한무치한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 시절에 그래도 이병철 회장은 재계 은퇴도 선언하고 한국비료 지분도 회사도 내놓고 맞아요. 벌금도 세게 내고 자기 아들도 구속당하고 지금도 이명희 회장 아들 구속됐잖아요. 지금 잠깐 구속정지 이재현 회장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속정지 집행 신청해서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습니다. 상중이니까. 상 치를 때만 네, 맞습니다. 들어갈 텐데 여하튼 지금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경영권을 준 거죠, 이병철 회장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삼성그룹이 이병철 그 가계도가 이렇게 3남 5녀입니다. 아우 8명. 그래서 많이 나셨어. 처음에 딸, 아들, 네. 딸, 아들, 딸 이렇게 됐는데 네. 첫 딸이 이인회라는 이인희 희자 돌립니다. 전부 다 희자 돌리. 그래서 인희, 맹희, 창희. 네. 그래서 딸, 아들. 그 다음에 숙희, 네. 순희. 네, 순희. 예. 그다음에 덕희. 예. 그다음에 이건희. 그다음에 이명희. 이명희가 맨 이명희 회장. 네. 신세계 이명희. 예. 그래서 딸, 아들, 딸, 아들, 딸. 그렇군요. 3남 5녀입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숙희, 이순희, 이덕희 이 세 분은
다 그 출가하셔가지고 그냥 일반 다른 분들 출가하셔서 특별하게 다른 재벌로 시집 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만나서 근데 네. 특별하게 그 드러내거나 경영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언론을 제볼 타지도 않고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인 희분 이분은 지금도 한솔그룹 한솔그룹 장녀죠. 지금 장녀 이분은 한솔그룹 지금 고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큰 아들이 이제 이맹희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번에 돌아가신 분 이창희 씨가 세한미디어 아닙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세한미디어 최근 몇 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남이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 삼남이고 나머지 이분은 괜찮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은 그 지금도 계속 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정도만 외에는 아직도 그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딸들은 다 살고 지금 아들들이 지금 둘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료 중이시고 그렇습니다. 딸들은 다 괜찮고 딸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맹희한테 그때 자서전에 맹희한테 그룹 경영을 맡겨봤더니 6개월 만에 이 그룹이 완전히 기업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이맹희 스스로가 자청해서 자기가 물러났다고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맹희 회장이 그걸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신도 이제 그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뭐 자기를 뭐 경영을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삼성을 갖다 7년을 경영을 했다. 7년을 경영을 했고 솔직히 그 당시에 물러난 것이 무슨 기업이 뭐 잘못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물러난 것이지 난 한 번도 내가 잘못해서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나는 반박을 한 거네 아버지 맞습니다. 주장에. 예. 그래서 나는 삼성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난 단 한 번도 지금도 삼성에서 물러났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회고록에서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을 안 했고 지금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유추하거나 주변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번에 유산 상속이 벌어지면서 얘기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이맹희 회장이 이맹희 갑자기 2013년에 이건희 회장한테 아버지가 준 그 재산 좀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발끈합니다. 그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신격호 회장이 방송 탄 것처럼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거의 언론 인터뷰나 방송을 안 탔는데 그때 그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아마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워딩이 그거예요. 이건희 회장 워딩이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큰형 아니야 큰형. 자기는 이건희 회장은 7번째. 네, 자기는 서열 7위. 7번째. 아들로 따지면 셋째 아들지만 순서로 따지면 7번째잖아요. 형은 2번째 장남인데 근데 대놓고 그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이 그거예요. 그 양반이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양반은 옛날에 우리 집 식구들을 우리 집안에서 축출한 사람이고 그 양반이 그 청와대 우리 집을 갖다가 투서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그 사람 축출된 사람이다. 그 양반 나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할 그런 양반이다. 그 양반이 세상에 형한테 어떻게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터뷰한 다음에 삼성이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역풍이 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고 형이 그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좀 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양반이 뭐야 방송에서 형한테요. 그 양반 그리고 축출 양반 뭐 내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양반 뭐 이런 무슨 집에 뭐 저 마름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건희 회장이 입을 꽉 닫습니다. 주변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고 나중에 또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뭐 그 발언 수위가 좀 높았다고 나중에 또 죄송하다고 또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는 이맹희 자기 형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출 그리고 그 투서라는 게 이 한국 비료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 한국 비료 사건 이후에 그 이맹희 회장이 그 그룹 경영에 있고 하다가 이제 배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둘째 이창희 씨가 구속된 다음에
청와대 삼성 비리사 투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청와대 진짜 보냈어요? 이맹희 회장이? 그때 이제 이맹희 회장이 보내진 않았고 이창희 자기 둘째 동생이 구속되면서 동생이 억울하니까 삼성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청와대 측에 투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야, 이 투서를 도대체 누가 이걸 청와대에 보냈느냐? 검찰에 고소하고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맹희가 형이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상의 이맹희 회장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맹희 회장이 경영에서 배제되고 이건 회장으로 넘기면서 이건 회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우리를 갖다가 청와대나 이런 게 투서를 갖고 우리가 되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축출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참 돌아가셨지만 이병철 회장이 아들 셋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형제간에 우애가 좋게 길러야지. 이렇게 형하고 이게 다이다이로 붙어갖고 싸우려고 안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맹희 회장 잘못 가르쳤나? 근데 그렇게 해서 배제가 돼가지고 이창희 씨도 이창희 둘째 아들도 이분도 존재감이 없어요. 삼성에서 돌아가셨어요.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 죽었어요. 물론 세한미디어 사장을 했지만 세한미디어가 사실상 그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급속하게 어려운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뭐 자기 동생이 삼성그룹 회장인데 그리고 뭐 누나 내지는 여동생이 뭐 신세그룹 있고 다 있는데 얼추 도와줄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러니까 이창희 회장이 죽을 때 대충 아니 형제간의 의의가 왜 이렇게 없어 이 집은? 되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맹희 회장도 계속 밖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외국에 계속. 참 안타깝죠. 집안이 그렇다, 그죠? 그렇죠. 아니 없이 살아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럼요. 이렇게 돈 많은 집에서 그렇죠. 싸움이나 하고 뭐 세상에 형한테 그 양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수십조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다 죽어. 그럼요. 결국 다 재산이 뭐 수천억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럼요. 이렇게 말년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참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당시 상속 분쟁에서도 이맹희 씨가 결국은 패소했잖아요.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3년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제 둘째인 이창희 씨도 이제 형 이맹희 씨 입장에 서가지고 가고 일부 또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같이 가세해서 같이 이제 오빠를 도왔는데 결국은 1, 2심 모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또 실질적으로 그 2014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제 그게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도 삼성그룹하고 CJ그룹하고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그럼 저 이맹희 회장이 갑자기 왜 분쟁을 일으켰을까? 삼성에서는 또 누굴 의심하냐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돼 있고 감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태 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에서 이재현 회장을 뭐 미행을 맞아요. 붙이고 맞죠. 그러니까 CJ에서 또 삼성을 또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촌지간에 그다음에 자기 조카와 그 뭐 삼촌하고 사이에 굉장히 그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이런 그 재벌 그 오너가에 이런 그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뭐 롯데그룹의 뭐 경영권 분쟁 뭐 그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이미 한 번씩 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왔던 맞습니다. 집안 싸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여기 상속 분쟁. 진흙탕 싸움은 똑같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들 다들 싸우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 하루에 30끼를 먹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똑같이 세 끼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그 많은 돈을 갖고 그 경영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현 회장 지금 비자금 수사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검찰 국세청 그 당시에 CJ그룹 상대로 엄청나게 이제 그 검찰과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갈 때도 뭐 여러 가지 배우설이 많았죠. 갑자기 웬 CJ그룹을 또 이렇게 치냐. 그때 뭐 막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래서 그래도 이재현 회장이 결국은 그런 조사 이후에 그런 어떤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탈세 솔직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네. 막 중대한 범죄일 수 있죠. 중범죄죠. 맞습니다. 1,600억을 횡령 배임 그럼요. 탈세했으면 네.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에 징역 3년, 벌금 252억 네. 선언받고 지금 이제 대법원 지금 상고 심리하고 있는데 네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그래서 이분이 저기가 있다면서요. 뭐 희귀병을 앓고 희귀병 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잖아요. 그 이씨 쪽 이씨 가문에 일가의 네, 그 이상한. 희귀병. 네. 그거 인해서 하여튼 지금 구속 집행 정지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번에 그 집행의 주거 제한을 갖다가 이제 서울대 병실에서 이제 장례식장까지 이제 일단은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 네네. 일단 상을 치러야 되니까 예. 또 상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재현 부회장이 장남이죠? 그럼요. 이재현 회장이 그렇죠. 예, 예. 이재현 회장이고 이재현 그다음에 회장. 예,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사촌 동생이 이재용 예, 그리고 그렇죠. 이맹희 그 명예 회장의 큰 아들. 그럼요. 그렇죠?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식구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형의 아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지간. 네. 근데 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번에 범 삼성가가 그 이맹희 명예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좀 뭐 화해할 가능성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당신들 세대 이상,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이런 어떤 상속 분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네. 그것이 이제 밑에 다음 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게 솔직히 불운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뭐 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네. 물론 이렇게 뭐 사촌지간 내지는 솔직히 말이 사촌지간이지 CJ와 삼성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네. 서로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삼성과 CJ 사이 안 좋을 때 삼성에서 계속 CJ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태클 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잘 되는 꼴은 못 보는구나.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렇죠. 어떻게 옛말이 이렇게 하나도 안 틀려요.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CJ 그룹에서는 되게 삼성에 대한 민감한 어떤 반응들을 그동안 꾸준히 봐왔고 여하튼 이번에 하여튼 CJ 이재현 부회장이 계속 이런 지금 상고심 내지는 네.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가 쪽에서 이재현 회장 그 건강도 안 좋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뭐 법원에 탄원서도 내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에 이제 조문하고 또 이제 유족들 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3세대 쪽은 좀 싸우지 말자. 뭐 좀 과거를 좀 풀어가고 좀 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두고 봐야 되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재현 회장 면회 갔어요? 면회도 안 가지. 면회는 안 갔죠. 아니 그래도 사촌형이 저렇게 구속돼 있는데 그럼요. 그 일반 사람들이라면 갔을 텐데 면회를 그죠? 어떤지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현 회장의 그쪽 가문가요. 네. 그 CJ 쪽 분도 이건 회장이 지금 누워 계시니 네. 자기들도 병문안이라도 갈 법도 한데 메르스도 끝났는데 이제 좀 가도 될 텐데 그러니까. 안 가죠. 네. 장윤선의 팟짱.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적 기업 문화의 어떤 아주 병폐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오너 일가들이 이렇게 해먹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CEO가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뭐 아들들끼리 전쟁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 롯데도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아들. 요즘에 이 그룹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재벌 그룹들의 큰 아들들 이번에 이맹희 회장 어떤 경우도 이 큰 아들 재벌가의 큰 아들이 참 별로 마무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맹희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롯데 신동주 맞습니다. 신동주 부회장도 뭐 그분은 뭐예요 이제 존재가 부회장도 아니죠 이제 끝났죠. 부회장이긴 한데 이번에 엊그제 아까 저희가 이제 롯데홀딩스 주총을 했다고 했잖아요. 15분 만에 끝냈다면서요. 거기에 주총이 갔었습니다. 신동주 회장도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있었고 서로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고 끝나고 신동주 회장도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담담하게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4명 또 나왔다면서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결국은 이분도 동생과 화해하지 못하고 네. 결국은 그 경영권과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결국은 당신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뭐 방송 언론 플레이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현대그룹도 그래요. 현대그룹이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중공업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네네. 옛날에 현대그룹 현대도 형제가 많잖아요. 거기도 많습니다. 그쪽도 되게 많고 네. 거긴 또 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긴 또 아들이 많아. 아들 많은 집은 분쟁이 더 많다. 맞아. 현대가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정몽필 씨라고. 정몽필? 네. 이분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죠. 이분이 원래 장남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장남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인천제철 회장 이분인데 큰형. 이분이 근데 그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예. 1982년에 울산에서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랑 부딪혀가지고 48살에. 너무 젊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현대그룹 안에서는 만약 이분이 살아계셨다고 하면 아마 이제 현대그룹 같은 굉장히 장자. 그렇죠. 장자상속. 네, 이게 굉장히 딱 있는 그 집안이어서 아마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지금처럼 현대그룹이 이렇게 찢어졌을까라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정몽구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차남인데 정몽구 회장이 사실상 이제 장남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룹을 다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또 정몽구를 또 별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하고 별로 안 좋은 것처럼. 그 정몽헌 회장 잘 아시잖아요. 정몽헌, 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자살하신 분, 안타깝죠. 이분한테 정주영 회장이 그룹을 맡깁니다. 근데 정몽구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왕자의 날 일으키죠. 그래요, 맞아요. 거기서. 기억나요. 그래서 결국은 정주영 회장 그때도 똑같습니다. 신격호 회장 이쪽에서 너무 노쇠하시고 나이 드시고 또 정주영 회장이 또 막 말투가 또 이상하다 그렇게 또 가면서 또 시끄러지면서 결국은 정몽헌 회장을 밀어내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그룹 탁 떼고 자기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정몽헌 회장이 사실상 현대그룹 회장으로 해가지고 남은 몇 개를 남고 또 현대중공업이라고 정몽준 회장도 뛰쳐나가고 결국 근데 정몽헌 회장이 또 말년에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좀 안타깝게 또 그런 대북 송금 특검으로 또 명을 좀 달리했고. 그분 젊을 때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뭐 두산, 금호, 거기도 큰 아들들이 효성. 다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형제들끼리. 효성 우리 한번 했잖아. 그분은 그렇죠. 어떻게 여태 변호사 하면서 호주에서 애 기르고 살아요? 아니요, 한국 들어왔습니다. 한국 왔어요? 네,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파창 한번 출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희가 보시면 한번 저희가 한번 모셔요. 그리고 재벌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정말 그분이 옆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또 당신이 소송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고요. 자기가 또 재벌 3세니까.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남의 집 얘기니까 우리 집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뭡니까 역사 소설을 통해서 뭐 왕자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랬지만 참 이렇게 돈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뭐 형제들끼리 난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또 이제 또 갈라서 먹잖아요. 네, 갈라서고 이렇게 되는 되풀이되는 역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꼭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 팟짱이나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까 뭐 기업민주화도 말씀드렸고 경제민주화도 말씀드렸고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라는 게 아직 그 서구 자본주의만큼 아직 좀 토대가 아직 그 서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100년 넘은 어떤 여러 가지 서구 자본주의 그 사람들 내지는 보면 그 안에서도 기업 민주화 내지는 기업의 그런 경영과 그다음에 소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저희 나라도 어차피 지금 이제 1대, 2대, 3세에 넘어오면서 시행착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시행착오 아니고 그냥 계속 잘못되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방향,
내지는 어떤 기업의 민주화, 뭐 지배 소유 경영 이런 분리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됐든 뭐 정부가 됐든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네. 아무리 오너지만 한 사람이 67년을 그렇죠. 67년. 오너를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거를 용인하는 한국의 제도, 법제도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기업주들 입장에서 보자면 차라리 60년대가 공평했다. 사실 기업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장사치들 아니에요. 네. 그 물건 팔고 그 우리가 뭐 여기서 신분제를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저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제도를 지키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뭐 재벌 오너들의 막 남의 집 살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회사에 뭐가 어땠고 형제가 어떻고 뭐 무슨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재미는 있는데 정말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정말 이건 나중에 진짜 책에서나 살짝 언급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그 선진적이고 좀 그 기업주나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종업원 노동자들도 좀 행복하게 그리고 그런 행복한 기업 그리고 그런 경제 구조 안에서 또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국민도 좀 국민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좀 선순환 쪽으로 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정의로운 기업 문화가 생겨서 더 이상 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안 듣고 좀 더 비전이 있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전문 경영인이 똑바로 잘하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